네, 오늘 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키워드에 대한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동수가 있으니까요. 큰 틀 먼저 정리하고 갈까 합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경계 심리를 높여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차영주 전문위원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지금 지수가 1% 낙폭에서 회복을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1330원 선까지 뚫어낸 구간입니다. 워낙 수급이 안 그래도 위축된 가운데 1330원이라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해서 회피할 만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새로 나온 뉴스는 결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1,300원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정학적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대만 선거가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드디어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오와를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에 일단은 선거가 지금 이제 대의원 선거가 시작하고 있고, 대의원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질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1,300원대 중심으로 위아래로 한 3, 40원씩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별개로 놓고 보시고 조금 환율 문제는 일단은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큰 손들의 수급이 차가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연말에 급격한 움직임이 한번 있었고, 사실 옵션 만기일 이후로 어느 정도 소화가 됐거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닌 건지, 그리고 ELS 관련된 증권사 물량도 상당히 있잖아요. 이 물량에 대해서도 1분기까지 계속 경계감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여건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초에 각 증권사에서 글로벌 펀드 동향을 발표하는데, 삼성증권에서 나온 거 어제자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고 신흥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흥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대만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일본은 선진 시장이니까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외부에 있는 시장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조금 소외시키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배당과 관련해서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다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제가 아침에 개장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대략 한 3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막 쏟아졌어요.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니까. 근데 그중에 3분의 2가 목표가를 하향하든지 아니면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게 각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이익이 다소 감소한다라는 것들, 생각보다 잘못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입장에서는 선뜻 매수에 나서기는 어려워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바랄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들이 연말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인사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운용 계획을 잡을 거거든요. 그게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게 한 3월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은 지금 소극적으로 외국인들 선물과 연계된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기댈 바가 없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상태예요. 물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태이지만 여타 다른 국가들의 그 EPS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ELS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ELS를 가입하면,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짜리 ELS를 가입하면 그 1억을 가지고 그 해당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1억 중에 9천만 원 정도는 채권을 삽니다. 채권을 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파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직접 쏟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건 매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 효과로 ELS는 불과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만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네. 저희도 대북 리스크가 있지만 여기도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그 경계감을 안고 있는 게 대만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더 안 좋은 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오늘 장 뭐 리포트도 나왔던데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점도 맞을까요? 파생 효과에 대해 저평가가 되면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공매도 얘기가 어떤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해서 금지 효과가 지금 나오면서 이게 금지가 되니까 파생 상품에 대해 저평가가 되니까 뭐 매도도 현상이 나온다 예. 이런 쪽으로. 뭐 그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매매 방식들이 이제 꼬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는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불법 공매도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건데 그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매도는 이제 그 시간을 째깍째깍 돌려야 됩니다. 6월 말까지 금지가 됐으니까 7월부터는 재개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물론 공매도가 금지됐다 하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파생을 이용한다라든지 ETF를 이용한다라든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들입니다만 그 수급이 지금 좌지우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대만 말씀을 하셨는데 대만과 관련해서는 일단 중립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하는 게 5월 20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취임하는 건 아니고요. 5월 20일에 취임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대선 구도가 이제 윤곽을 드러낼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론 이제 대만의 이제 총통 되신 분이 이제 그 친미 쪽으로 하고 반중국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중국이 일단 지금 뭐 섣불리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가 참 선거가 많아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리스크들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고 지역적인 갈등도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보다는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미래에 대한 일정들은 꼼꼼히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워낙 많이 팔고 있어서요. 답답해서 이거저거 끌어다가 그렇죠? 한번 예. 설명을 부탁드려봤습니다. 수급적인 이야기를 먼저 담아봤고요. 그럼 이러한 시장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시선 정리 그리고 리스크, 대북 리스크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는 수급이 중심이 돼서 들어올린 게 반도체였기 때문에 네. 그럼 반대로 이런 상황 속에 반도체에 대해서 먹구름은 계속 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삼성전자가 계속 내리막길 이제는 8만이 아니라 6만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수급적인 이벤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을 때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이 블록딜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흘러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던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뒤면 갤럭시 S24에 대한 언팩 행사가 열리고 있고 또 이제 또 며칠 뒤면 또 SK하이닉스의 HBM 관련된 또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숫자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은 것이 그때 돼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섹터는 다르지만 LNF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 안 좋다라는 것을 미리 주가에 선반영을 시켜놓으면 실제로 안 좋게 나와도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형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반도체 같은 경우 속도 조절 구간이 있고 그 속도 조절 구간 안에서 대내적으로 이제 변수가 좀 많아졌죠.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이 겹친 것뿐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한 것은 없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있으실 LNF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담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는 최근에 그리고 특히 오늘의 환율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맥락에서 이게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도 무게 있게 다뤄진다면 지금 방산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체크할 게 많은데
환율까지 체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이슈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종목별로 이제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산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에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다. 대형주는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길게 보셔야 되고 만약 지금 지수가 안 좋다면 빅텍, 퍼스텍, 스페코와 같은 소형 방산주들을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네. 오늘 지수 안 좋으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는 쪽은 바로 이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타이밍이 조금 저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렸다면 일단 이번 주부터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좋은 가격대에서 조금 지혜롭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주도주 업종들 중에 조정 지금 나온 종목들 많거든요. 그 종목군들 불편하시겠지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산 중에 이 해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격의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재정학적 리스크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본부장님과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수급적으로 본부장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실적에 대한 턴이던 이제 다 안 좋았다로 평가가 되던 일단 실적이 오픈이 되고 여기에 기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지금 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지난 11월, 12월 달 같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LNF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죠. 어제 시간외로 하락도 나왔었고요. 네. 근데 막상 오늘 장 열리고 나니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게 저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LNF도 그동안에 결국 이제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설령 안 좋은 실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으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 한 번 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바닥을 좀 잡아주는 시그널들이 더 나와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 때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LNF가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리튬 가격이었고 이 영향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설령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돼서 올랐다 하더라도 올해 또 리튬 가격이 여기서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전분기 대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분기 대비로 QOQ로 보면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시면서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전분기로 그냥 현실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 추세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QOQ로 보게 되면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아니죠. 반대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추세를 좀 따라서 이제 쫓아가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LNF 중심으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LNF가 오늘 장에서 강한 것도 보시겠지만 외국인도 많이 사고 기관도 순매수 1위라는 점, 거래가 실리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더욱더 방점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위원님? 일단은 조금 기대감을 우리가 안 가질 필요는 없죠. 기대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3년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뭐 양극재랑 소재 중에 가장 못 오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LNF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정말 LNF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뭐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LNF가 너무 안 올랐으니까 LNF를 오히려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여전히 못 올랐죠. 근데 이번에 지금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2,800억 영업 손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재고 평가가 2,500억이에요. 그러면 2,500억에 대한 재고 평가가 이제 그 사라지게 되면 300억 적자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던 친구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보통 이제 한 10등 정도 할 수 있는 애인데 얘는 1등감이야 하면서 이미 막 치킨도 사주고 우리가 막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얘는 한 20등 정도 할 수 있는 애인데 뭐 20등 한 뭐 하냐 30등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5등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로서 LNF가 조금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LNF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수급도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상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하면 LNF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그러면 또 다른 분석도 가능해야 되죠. LNF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따라 올라가줘야 되는데 다른 건 전혀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이거 뭐 주봉으로 놓고 보면 별로 의미 없는 숫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NF만의 어떤 독주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NF 쪽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것이 2차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도달하는 부분들로서 볼 때는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음표인 것 같아요. 위원님,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나오고 분위기가 진짜 차가웠잖아요. 네. 어닝 쇼크라고 하면서. 근데 LNF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실적인데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4분기 실적 시즌 바닥이다 아니다 이 논리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 결국은 우리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조금 더 다른 기업의 실적까지 다 확인을 하고 주가 반응을 봐야 될까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LG엔솔과 비슷한 맥락을 나타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었고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이제 전방 산업인 전기차 산업의 주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적이 좀 안 나왔죠. 이런 실적들이 안 나온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공통적인 요소다라고 봐요.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고를 떨어버렸어요. 재고 평가를 2,500억을 떨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빅백스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빅백스라는 용어는 대청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청소는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특히 이제 대청소를 언제 하죠? 손님 맞을 때.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대청소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빅백스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빅백스는 그냥 아무 때나 비용을 다 떨어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존에 안 줬던 걸 다 떨어버리고 그러면 빅베이스가 일어나면 그 다음 분기는 무조건 흑자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LNF는 아직까지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으면서 재무제표를 가볍게 만드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LNF와 LG엔솔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오히려 에코프로는 LG엔솔 쪽으로 붙여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아직까지 바닥 따지기 구간 그 시간은 필요하다로 정리를 네, 해볼까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조금 더 읽어드려봤습니다. LNF 중심으로도 이야기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가 M&A 관련된 대기업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정책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이슈까지 오늘장 안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100만 로봇 공급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책을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포커스는 M&A 쪽에 둬야 될까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 이쪽에서 좀 받아주세요. 로봇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포커스는 M&A, 그러니까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쪽으로만 한정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파이 확장, 투자 확장 이쪽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큰 틀에서 좀 놓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뉴스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상승력,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분 투자 가능성에 얽혀있는 종목군들이 더 유리하고 실적적인 부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책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지분과 관련한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탑스가 가장 좀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오전에 이 뉴스에 좀 반응을 했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수의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체 부품의 80%를 국산화하겠다라는 목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좀 늘리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대다수의 로봇주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그들이 현재 내올 수 있는 실적 대비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사실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나오려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뭔가 미래의 청사진들이 조금 더 크게 저는 그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나온 뉴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수준의 이야기밖에 저는 나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급이 더 크게 들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 그런데 인탑스가 좀 상악하기 때문에 네. 참 이쪽을 붙기에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을 해서 보면 로봇 자율주행 또 로봇 자율주행 기준으로 봤을 때 농기계 쪽 그리고 이제 대동기어 저는 이쪽으로 한번 포커싱을 맞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 로봇 하면 크게 거론되는 대장주들은 현재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 많이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저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에 한해서는 세로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인탑스와 같은 경우는 이 설이 계속적으로 돌아서 그 기대감으로 움직인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추가적인 탄성이 나왔던 부분에도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세로뉴스가 나온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최근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나온 쪽부터 좀 먼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에 거의 유사한 이슈가 있다라는 설에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최근까지 뭐 그들 로봇주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유로메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이 기업은 완전히 반대로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급의 이동이 좀 저는 이루어진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좋았던 종목군들은 약간 답보 상태에 좀 빠질 가능성 대신에 오늘 강한 쪽은 추가적으로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금의 관심은 로봇 쪽에 남겨둘 수 있는 걸로 조금이 정리할까요? 아니라 많이 남겨놔야 되는데 일단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시기를 조금 저울질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위로 좀 넘어가서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습니다. CES 이후에도 계속 모멘텀이 되고 있어서 오늘의 랭킹5의 순위로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특히 투명 OLED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먼저 위원님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쁘다.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만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가 뭐 상용화 시점은 나오질 않았지만 일단 작은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디스플레이 전반에도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뉴스에 움직인 종목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수익 확정도 필요할지 같이 아이디어 주실까요? 확실히 연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이 되니까 2013년과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김수선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안 올랐었던 종목들, 안 올랐었던 업종들이 올라가죠. 로봇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2023년 초반에 올랐습니다만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은 다른 것들과 좀 다르죠. 제가 이제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또 짧게 얘기하면 또 플랫폼 관련주들이 또 계속 시세를 내고 있죠. 자, 이제 OLED도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투명 OLED가 되면 이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 유리창을 TV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때로는 유리창이 되고 때로는 TV가 되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제 갖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인 가격 문제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뭐 어려운 건 그거죠. 그렇지만 이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의 그 엑셀 기기가 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비전 프로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프로를 누가 450만 원 주고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OLED 부분들이 거론되면서 상용화, 실용화되는 단계 그리고 우리한테 현실 오는 단계가 이제 거의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종목들보다는 이제 작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이제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서 말씀드렸던 로봇, 그다음에 OLED, 플랫폼, 방산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은 2023년과 확연히 다른 색깔의 모양들에 나오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무시하지 말자. 이것을 가지고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하면 절대 접근할 수 없다.
단지 지금 기대감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쪽들에 대한 기대감들 한번은 일단은 그 대신 여기에 이제 참가하시려면 트레이딩에 능하셔야죠. 트레이딩에 능하셔야지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고 좀 둠직한 분들은 잘못 접근했다가는 물립니다. 민첩한 분들만 이렇게 좀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테마의 영역에서만 봐야 되는 걸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M&A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여기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도 뉴스화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질문 본부장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굵직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연말에 가졌던 생각, 연초에 가졌던 생각과는 제약바이오가 내 생각과 내 예상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여기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분위기 자체는 지금 어떻게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셔야 될까요? 저도 요 한 2, 3일 동안 네. 이들 뉴스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그 전에 어떤 유사한 링크가 있었거나 좀 유사한 산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지금 서로 얽히고 설킨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 이제 OCI 홀딩스와 이제 한미 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미 사이언스 지분 취득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현금을 유동할 수 있는 현금 자산 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조 원의 유동 자산이 있었던 상황,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분을 인수할 때 들어가는 7천억 원 한 번에 좀 지출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인데 투자자들은 이걸 고민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 과연 추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부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미사이언스는 이렇게 왜 오를까라고 좀 보면 경영권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경영권 같은 경우에는 가타부터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지분이 조금 부족한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시장가로 막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걸 이용한 또 시세 차익에 따른 또 수급 플레이가 지금 가능하기에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한미그룹주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흐름은 당분간은 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쪽은 레오켄바이오와 오리온이죠.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돈을 쓰는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그런데 레오켄바이오는 그럼 올라야 되거든요. 반대로. 근데 네. 지금 레오켄바이오도 오르지 못하고 그동안에 이제 먼저 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레고켄바이오는 특히 오리온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와의 그렇죠. 만남을 기대했던 네. 걸까요? 그러니까 빅파마와의 이제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사들이 R&D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나쁜 건 아니나 일단 너무 이종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얼마만큼 낼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시장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는 쪽에 베팅을 할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금 약한 쪽에 조정을 노릴 것인지는 조금 더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베팅하신 분들만의 영역이 되어버렸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투자 지금 어떻게 할까? 위원님의 조언도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만 짧게만 들어볼게요. 워낙 변화의 그 변곡점에 있어서요. 그 포인트만 알려주신다면요. 제약바이오의 중심은 셀트리온에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강하고 셀트리온이 약할 때는 제약바이오가 좀 약했어요. 물론 셀트리온과 레고켄바이오의 연관성은 전혀 없지만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 얘기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급 부담이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셀트리온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에 대한 훈풍들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와 피터 린치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워렌 버핏은 담배꽁초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리스크가 있을 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거 하지 말고 피터 린치는 사업 다각화를 사업 다악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 사업 간의 부분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해지셔서 저렇게 매도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담배꽁초 매매를 하겠다라고 본다면 리스크가 큽니다. 차라리 큰 종목을 하십시오.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올해 제약바이오들 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중심엔 셀트리온이 있고 여기서 큰 종목들 중심으로 보셔도 충분히 수익이 안정적으로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말자. 안전판 든든한 쪽을 봐도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시장 분위기와 키워드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칠게요.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